이제 와서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해외 언론과 정부에서 연구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완전 정리가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 1월 말에 첫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3월 28일 현재 세계 10위로 내려앉았는데 이탈리아는 최고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위에 있는 일본도 이탈리아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거의 통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100명 검사에서 40명이 나올 정도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황표의 커브 곡선을 완전히 꺾어버린 한국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미국 CNN은 왜 한국은 소수이고 이탈리아는 매우 많은가 라는 기사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초기부터 검사 비율을 상당히 높여온 것과 나이와 흡연 여부도 차이가 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정보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노인층이 많다든지 여성 흡연율이 높다든지 하는 요인보다도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의 차이가 중요했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두 나라의 상반된 방역 조치 대응을 비교하면서 이탈리아는 검사보다는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면 한국은 계속적인 적극적 검사와 위험한 사람을 추적해 격리시키는 쪽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 두 나라의 결과는 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도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수립해서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자라도 대규모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검사를 진행하다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은 국토를 폐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처음부터 지역을 폐쇄 조치했고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이 강경책을 실행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검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이탈리아 의사는 이제는 의사가 할 일이 없다.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는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는 전쟁터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강경책처럼 보였지만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외출 및 영업 금지 정책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단순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구 봉쇄라는 실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와 추적과 격리를 했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이탈리아와는 확연하게 비교가 될 정도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비교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군인들의 역할을 찍은 사진인데 이탈리아의 군인은 폐쇄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군인은 적극적인 방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하는 외출 감시 역할은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는 것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의료 지원과 방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월터 리차아르디 보건부 자문관도 한국의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든다. 한국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파 능력을 멈추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즉각 격리하는 한국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가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방역 대응 시스템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한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계속 취재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일 밤 이탈리아 RAI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가 대대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RAI는 한국의 KBS와 같은 위상을 가진 공영 매체입니다. RAI의 요청으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손영래 반장은 한국이 그동안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왔고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와 기술을 이용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AI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수한 것인지를 지적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건강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가 이미 보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진료 정보뿐 아니라 무증상자일지라도 진단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권력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이기에 위치 추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종교 집단 경우에는 명단만 확보되면 집단 활동과 이동 경로 등이 바로 추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능력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파악해서 사용처를 즉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본이 전파자가 사용한 점포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CCTV의 설치 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치 단결하는 국민성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 크게 놀라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국민들이 침착하게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일본, 호주, 영국 등 외국은 왜 그렇게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놀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인 동요와 혼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까놓고 얘기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각 병원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재기를 하느라고 마트에서 밀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과 국민성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세계적인 악재가 긴급하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고 승인해주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한국의 4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일주일에 14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외 117개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걸 보면 대단한 일이죠.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긴급 수출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수송기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원이 한국의 검사 진단키트는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잘못된 보도인 것으로 정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진단키트가 스페인과 체코에서 80%가 불량이라는 소식도 알려졌고요. 종합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국민성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니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듯이 한국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기부터 검사를 확대하고 즉각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선을 제대로 제압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복균자들이 여기저기 다 전파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트럼프가 욕먹는 중이고 일본도 이제 줄줄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와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이제 겨우 검사를 확대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온갖 큰 소리를 다치면서 뒤로는 한국에게 방역 정보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이미 외교 라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제롬 애덤스 단장이 한 말처럼 미국이 한국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한다면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 아베 총리가 TV 도쿄를 통해서 한 발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자신감으로 한국에 막말을 하던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식스센스급 반전처럼 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다시는 전쟁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선 안 된다. 라는 일본의 헌법을 싹 뜯어 고쳐 더 이상 일본을 전범국 혹은 패전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함께 국제경찰 역할 놀이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한국에 시비를 걸면 일본 구구 세력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 중 4분의 1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마이너스 65% 이상으로 쭉쭉 빠져버리자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절대적인 1위, 한 달에 58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맥주를 수출하던 일본이 올해 11월에는 1억 5천만 원어치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조차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부품들의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을 포함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IT 기업들도 다 같이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더 만들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74.7%.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을 대하듯이 한국에 퍼주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최근 중국의 중대 발표로 인하여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부 해소되었긴 하나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중국인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인도인들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옮겨 짓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을 포함해서 협력사들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폰 조립 공장을 동남아나 인도로 옮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량의 최대 30%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폭스콘도 대만에 있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있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까지 완전 철수하고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버렸고요. 이외에도 카시오, 아수스, HP, 델, 닌텐도, 파나소닉, 고프로 등 5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좀비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요. 중국이 파산을 껴안고 살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부실한 중국 기업들이 연명하였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국에서 파산한 중국의 기업 수는 3,568개, 2018년에는 5배가 넘게 늘어난 18,950건, 1년 만에 18,590개의 중국 회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중국이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2020년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조 6,900억 위안, 1위안당 165.93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정확히 446조 3,517억 원. 자, 이 금액은 중국의 전체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469조 원인데 이와 비슷한 금액을 오로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중국의 리샤오퐁 교통운수부장은 도로와 수로를 만드는데 299조 원을 투자, 철로를 까는데 133조 원, 민간 항공에 1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은 이미 글로벌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제3국의 인프라 사업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죠. 중국은 중국판 IMF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어서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금액을 AIIB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3.81%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IB를 운영하는 인력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고 2017년에 이동익 씨가 투자 운용 3국 국장으로 승진되어 국장급 직위에 한국인이 2명이 된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눈부신 활약을 기록 중인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중국의 중대 발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매우 폐쇄적인 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의 협력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AIIB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만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아베 내각의 유치한 질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찬을, 아베 총리와는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찬은 말 그대로 점심, 만찬은 저녁인데 중국이 한국과는 오찬, 일본과는 만찬을 동일한 시간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이 밥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무려 25분이나 초과한 55분 동안 진행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유치한 상상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가 밝힌 탈중국 러시를 감행하거나 진지하게 계획 중인 기업들 목록을 보시면 기업 이름은 빼고 나라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미국. 대충 들어도 일본 기업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일본의 주특기입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를 철수하고 재빠르게 발을 빼버리는 것이 일본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분야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도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계획을 철수해버리며 영국인 실업자 문제를 극대화시켜버렸죠. 또한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며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뤄진 후를 미리 대비하는, 이렇게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외무성은 영국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만 날리기에 바빴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2년 전 70억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공식화함으로써 총 17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에 5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OLED 생산 법인을 짓는 데 투자, SK하이닉스도 올해 9,500억 원을 들여 중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였죠. 그 결과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제 외교 상황이 중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이라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점점 더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